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요즘 날씨가 터무니없이 덥다 보니까 지구의 건강 정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은데요. 자, 이 영상 보시면 아하 정말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보시죠. 자, 여긴 미국 컬럼비아 강입니다. 산란을 위해서 물길을 저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몸 여기저기 저렇게 파여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강물의 열기 때문에 난 거랍니다. 촬영 당시 강 수온이 21도였는데 사람으로 치면 38도 상태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지구가 아픈 걸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자, 서울 용산의 한 고교 여학생 기숙사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자, 셀프 주유소 가서 다짜고짜 직원들에게 나 건달인데 너 와서 기름 좀 넣어 라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문신까지 보여주기도 했죠. 이 남자 유튜버였습니다. 자,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해 피해자가 유서까지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 사기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또 코로나에 우리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전쟁 같으십니까? 이제 주말 휴일 시작이니까 조금만 참아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학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무려 116명을 불법 촬영한 현직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일산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의심 영상에 대해 경찰이 폭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최형진 뉴스 리포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자 양궁 8강 막 끝났으니까요. 지금 다른 채널 가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빨리빨리 이쪽으로 넘어와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양 변호사님. 네? 아, 진짜 이렇게 네. 펜싱하는 남자들은 다 잘생긴 아니 건가요? 왜 어제 출연도 안 하는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네? 뭐라고요? 출연도 안 하는 사람을 또 왜 이걸 또 보여주는 거야? 근데 도대체. 약간 예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예우인 거예요? 아니 뭔가 약간 비교하면서 아닙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내용 증명은 집으로 보낼까요? 회사로 받으실래요? 양 변호사님 잘생겼어요. 어제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같은 급이라는 거죠. 그럴 리 없어요. 맞습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체육관 한번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펜싱하는 분들은 다 미남이신 거예요? 뭐 펜싱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로 표현으로 쉐입이 잡힌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얼굴에도 조금 더 멋져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하세요. 양 가르쳐 드릴게요. 양 변호사님 잘생겼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만해요 이제. 그건 그렇고 이 기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지? 어둡다. 저 오늘 상당히 밝은데요. 진짜? 네. 아까 화장실에서 좀 눈물 닦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재채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잡담은 마무리하고요. 많이들 좀 넘어오세요. 지금 끝났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이거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거. 그때는 이게 직위 해제됐다 이런 소식까지만 전해드렸었는데 달라졌죠. 네,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현재 구속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입니다. 근데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4월에 학교 측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들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고요. 결국 이 수사를 거쳐서 이 교사가 구속된 건데요. 이 교사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두 곳에 여학생 기숙사 그리고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결국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다음 주 중 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 116명입니다. 설마 피해자 숫자가 진짜 저렇다는 건가요? 예, 저도 처음에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116명입니다. 예, 경찰이 교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또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 놀라지 마십시오. 669건이고요. 피해자 116명이었습니다. 이게 좀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교사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소장님 진짜 저는 이런 불법 촬영물, 불법 카메라 관련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가 자기 제자들이에요. 또 동료 여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몰카 사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들을 때마다 답답한데 이 경우는 최고 답답하죠. 왜냐하면 현직 교사였고 여학생들이 피해자고 여교사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컨트롤 절대 못하는 그 전에 학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지금 근데 왜 그때 지게자가 되지 않고 다음 학교로 그러니까요. 왔는지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관음적 성향의 저는 성독착증이다. 그것도 상당히 중증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이런 관음증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실 그 관음증이 있으려면 뭐 어떤 게 있을 때 더 자기가 성적으로 흥분을 갖게 되냐면 뭔가 아슬아슬한 경계가 있어야 그게 더 증폭이 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학교, 제자들 이런 경우에 더 큰 어떤 아슬아슬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교사가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또 성적인 이탈에 가장 또 흥분을 많이 주는 그런 필드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 자, 서울시 교육청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교사가 구속됐고 그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징계는 다양한 수위가 있는데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위 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본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있거든요. 이 교사에 대해 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고소나 고발 그리고 민형사상 소송을 한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도 자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교육청 뭡니까? 불법 학교 내 그런 불법 카메라에 대한 무슨 점검 같은 걸 안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한두 해 된 일이 아니에요. 불법 카메라 논란이. 그러다 보니까 2018년경부터 뭐 지하철 같은 곳 화장실도 그랬었고요. 공공기관 화장실들도 지금 가보면 상시 점검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일산학교도 2018년부터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혀왔거든요. 근데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 뭐 안 해왔다는 얘기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도 그걸 훈계로 있었다는 건지 조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또 다시 이제 학교들의 탐지 장비 구매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피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 상주시켜서 이 학생들 상담 치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현직 교사가 이런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게 정말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24일 그 경남 김해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고요. 현직 교사 40대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6월 26일에도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도 또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30대 교사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청에서도 계속 전수검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좀 대처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그 김해, 창녕 그쪽 교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김해 교사 같은 경우 징역 3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교사 수사 과정에서 저 학교 말고 이미 다른 곳에도 과거에 근무했던 곳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해서 재판부로서 정말 추악한 범행 장소를 학교로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질타를 받았고요. 창녕 교사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아마도 이 부분은 이 수사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카메라가 나오자마자 바로 자수를 했던 부분이 가만히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네. 그 소장님도 이제 여중 시절, 여고 시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정말 이런 인간들이 여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 자기 제자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바라봤겠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도 저 소름 때는 끼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존경심과 애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걱정은 이제 너무 학교가 경쟁 단체로 되면서 공부만 시키는 공부 노예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어른들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상상도 못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몰카 같은 데 그러니까요. 찍혀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게 제 걱정이 그냥 상상 속에서 걱정이 아닌 게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보면은 지금 몰카 범죄 중에서 80% 이상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도 15% 정도 있고 고등학생은 63%고 전체 학생이 8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카의 희생양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 생활의 현실입니다. 아유, 뭐 답답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단 폭행 맞답니다. 자, 이 경기도 일산에서 촬영됐던 그 학교 폭력 의심 영상 정말 큰 파장을 낳았는데요. 자,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JTBC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 영상인데 저게 처음에는 학생들이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폭행이 맞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중학생 중에 한 명인 가해 여자 중학생이 지난 14일 오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나가 뭐 너를 어떻게 하고 만진 건 미안하다, 후회스럽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과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누나가 때리고 담배로 지지고 너 만진 거 미안해. 너가 원하면 나 차단하고 얼굴 안 보이게 할게. 아유, 진짜 이게 정말 요즘 애들이 자,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것이 경찰의 대응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경찰이 그냥 그 가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길래 저희 그 사건 반장에서도 그날 아침 회의를 하면서 그냥 해프닝이었나 보다 하고 다루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프닝이 아니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을 조사했지만 그대로 집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친구들끼리 기절놀이, 장난을 했다. 이 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고요.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결국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고양시 한 중학교 3학년이고요. 피해 학생은 다른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경찰이 왜 갑자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건 뭐 별거 아닌 거다 하다가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뀐 거예요? 일단 가해 학생들은 계속 장난이었다, 장난으로 목을 졸랐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주변 학생들의 진술에서 조금 얻게 된 거거든요. 이 주변 학생 진술들은 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도를 넘어서 점점 장난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좀 괴롭힘을 했던 다툼이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에 영상 속의 저 행동, 저 모습은 폭행이 맞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다들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내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좁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같은 동네에서 얼굴 보고 이렇게 사는 사이에 네. 저거를 주변에서 제대로 판단을 안 해주면 그걸 자기 입으로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학교 폭력을 다룰 때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을 믿고 너희가 정말로 그 무엇을 당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어른들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공권력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영상 보면 좀 작은 아이가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공중에 거의 떠 있는 것 같아서 목이 졸리다가 그다음에 길거리에 푹 쓰러진단 말이에요. 저거를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아이들은 지금 지나갈 때도 보면 또 맞을까 봐 머리를 계속 막 막고 있고요. 저거를 장난이라고 장난이었다 쓰니까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이를 못 보호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보자의 영상이 아니었다면 저 학생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몇 년을 더 저렇게 피해를 입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 변호사님, 일단 이 가해 학생들한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단순 폭행하고 또 어떻게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뭐 글자 그대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 자체가 2분의 1이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이거 사건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사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동 폭행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촉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학교 3학년이라고 보면 14살은 넘은 것으로 보여요. 14살 됐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라서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에 좀 어떤 혐의까지 또 적용이 지금은 공동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은 이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었느냐 여부인데 기절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해로 이게 크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뭐 그런 정도를 더 해야 될 거 아마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저런 일이 있었을까? 무엇보다 저는 저게 처음 있었을까? 예.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아마 추궁을 할 겁니다. 그 틱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그거. 근데 여기 보면 기절 챌린지라는 그런 놀이가 유행이래요. 목을 막 졸라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숨을 꾹 참는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뭐 그걸 챌린지라고 한다는데 미국에서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몇몇 10대들이 이미 사망을 하는 사고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저렇게 따라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폭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말이죠. 그 해당 지역 일산 일부 이 맘카페에서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뭐 신상 털기가 있다. 이거 무슨 소리죠? 예, 맘카페에 이 일산 학폭이라는 좀 네이밍이 불편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그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이 전국적인 문제일 텐데 지역 사회 문제로 좀 일반화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글 안에는 가해 학생의 신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댓글까지 좀 버젓이 적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댓글을 작성한 이는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와 또 이름과 함께 중학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 아이들과 놀지 못하도록 좀 조심하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지금 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신상 털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쓰신 분이 뭐 악의를 가지고 막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썼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래 이런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놀게 하면 또 저런 상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막아줘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를 아셨는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학폭이 일어나면 어른들이 어른들의 몫을 다 하고 책임을 다 하고 아이들을 보호한 후에 그 가해자 아이들에 대한 처벌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른들이 전혀 어른의 몫을 하지 않고 어른스럽지 못하면서 가해자 아이들만 신상 공개하고 아이들만 잡고 뭐 이러는 것은 정말 저는 하나만 알고 둘까지는 몰랐는데 어른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둘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신상 공개를 한 이유가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몇 분들은 일산 집값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사건 얘기를 하면서 지역 이름을 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일산 폭행, 동영상 뭐 논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강력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코로나19만 해도 더 이상 지역 이름으로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건 이해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덧붙여진 부분이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이신지 알겠지만 그런 글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좀 요즘 아이들이 좀 각박해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뭐 돈 따지고 이런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한 유튜버가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에게 자신이 건달이라며 갑질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튜버는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건달은 총 잡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자, 일단 제대로 좀 얘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이거 보고 나서 얘기 이어가죠. 사장님, 기름 좀 넣어줘요. 기름 좀 넣어줘. 기름 좀 넣어줘요. 셀프 할줄 모르는데요? 에?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말을 졸라게 싸가지고는 내리세요? 오늘 참여 들어가야냐? 사장님, 건달은 총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넣어줘요. 안다 같아요. 마른만 넣어줘요. 아니 셀프 드시었나니까. 나 사장님 내줘! 이 양반이 진짜. 뭐 하시고 지금? 나 건달인데, 건달이 총을 잡을까? 경찰 부를까요 엄마? 경찰 왜 불러, 이 양반아? 아니 셀프인데 우리. 아이, 셀프니, 기름 고객이 또 지나가지. 경찰 불러? 사장 불러야겠네? 이 양반이 뭐, 손님을 협박을 하네? 자, 저걸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셀프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저런 건가? 자, 이 기자, 저도 솔직히 봤어요, 저 영상을. 이 블러 처리가 안 된 영상을 봤는데, 진짜 뭐랄까요? 참 세상에 참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영상 보시면은 일단 셀프 주유소입니다. 저도 뭐 차를 운전하지만 셀프 주유소 내려서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좀 다른 측면도 있는데 셀프라고 하는데도 넣어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 본인이 건달인데 총을 어떻게 잡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갑니다. 그런데 또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왜 경찰을 부르냐, 그럼 사장 불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뭐 건달인 것처럼 위화감도 조성하고 이 무서운 분위기까지 만드는 그 영상이 쭉 이어졌습니다. 아니, 건달이 왜 총을 안 잡아요? 영장 나오면 군대 가서 총 쏴야지, 건달도.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오늘 뭐랄까 이도성 기자가 뭔가 좀 목소리도 좀 울먹거리고 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 형진 씨도 느끼죠? 오늘 좀 뭔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예. 금요일이라 너무 즐거운데 저. 네, 오늘 좀 말미에 뭔가 이유가 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 주유소 종업원이 경찰 부르겠다고 하자 더 지금 화를 낸 거예요. 경찰을 왜 부르냐? 고객이 넣어달라는데 경찰 부르냐? 사장 불러야겠다. 뭐 대래 역정을 냈고. 여기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팁 1,000원 줄 테니까 맞아요. 10,000원 넣어달라. 1,000원 더 주냐? 야, 기분이다. 2,000원. 커피 한 잔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명색이 건달이 총을 잡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 무에타이 3년 배웠다. 이게 건달이다. 이게 참, 저 전해드리면서 저도 지금 화가 나는데 이게 결국 종업원이 마지못해 또 주의를 하자 이 유튜버는 형님 죄송합니다.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고요. 종업원이 40이요? 라고 답하자 동갑이네. 친구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끝까지 좀 반말을 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또 이어지는 영상 또 있는데요. 잠깐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TV요. 차를 줄라니까 말만 넣어줘요. 에? 처음하고 넣었어요 TV에. TV 1,000원. 1,000원 더 줘? 그래, 기분이. 2,000원. 커피 한 잔 먹어요.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왜요? 이게 아니죠. 왜요? 아니 이게 협박하시는 거. 이게 협박이 아니라. 기름을 많아서 넣으라는 게 이게 협박이에요? 할 줄 몰라서? 그래서 인사 했잖아 제가. 좀 넣어줘요. 명색이 건달이 또, 총을 잡는 건 아니지. 자유리고 화가 무심해서 이렇게 많은데, 무에타이 3년 배웠어요. 자, 좀 넣어주세요. 예, 한번 넣어주십시오. 한번 더 넣으시죠. 기분 좋은 거 하지 않아. 더 넣어요. 2만원어치 넣어요. 예? 오케이? 이게 건달이다. 자, 셀프 주유소 가서 그 직원한테 주유를 한 아마 거의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양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근데 보면서 약간 어이없기도 하고 좀 화가 난다기보다 좀 유치하기도 하고 이게 유치하죠. 또 이 말 자체가 진짜 막 심각하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반말 뭐 종업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만 반말 존댓말 섞어서 가면서 형님이라 그랬다가 반말했다 그래서 저걸 왜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지 하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소장님, 저도 예전에 아주 진짜 어렸을 때 주유소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 이 교양머리 없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니까 어떤 차가 딱 오길래 지금 주유를 하려고 딱 갔더니, 야 만땅 딱 이러는 거예요. 너 나 언제 봤어? 막 약간 지금도 부르르 떤다. 지금도 저희가 막 파르르 떨리는데 지금. 입술이 살리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려 25년 전 일인데 아직도 이제 상처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 열받으셨나 보다.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방금. 근데 기분이 갑자기 화나네 또. 네. 기분이 너무 이제 나쁘죠. 게다가 저는 이게 언제 찍은 건지 모르는데 혹시 요즘이에요? 요즘이면 너무 더워서 최근. 이렇게 더운데 저기서 저런 일을 당하셨으면 정말 기분 상할 것 같고, 이 사람 뭐 정말 싸우려고 덤빈 것보다도 그냥 깐죽깐죽거리면서 놀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영상을 찍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도 저는 두고두고 이 당하신 분은 이 상황을 다 아셔도 계속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 근데 조폭이었다면서요? 예, 이렇게 실제로. 조폭이었다고 주장을 한다면서요? 예. 뭐 실제로 자신이 조폭 출신이라고 했답니다. 뭐 동네 바보형 컨셉으로 유튜브를 제작을 했고, 자신이 16살 때부터 12년간 조폭 생활을 했지만 20대 후반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이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안산으로 갈 때까지 그 이송되는 과정을 일부 시민들과 BJ들이 조두순이 탄 차를 쫓으면서 뭐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또 현장을 중계했던 그런 유튜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욕을 진짜 바가지로 먹다 보니까 사과를 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조폭 출신 교도소 왔다 그러면서 착하게 살겠다면서 버스에서 칫솔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저렇게 영상을 만드시나 봐요. 결국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이 종업원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실제로 사과하는 영상까지 올렸는데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라고까지 해서 그 직접 주유소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법대로 글자가 지금 들어. 사과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법대로만 한다라면 당시 이제 뭐 건달이라는 얘기, 뭐 음료수도 사서 비타민 음료 사들고 가서 이거 저런 걸 보면 또 법대로 따지는 게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찍힌 영상 있잖아요. 이게 건달이다, 문신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럼 협박이 되는 거고. 또 사실 셀프 주유소인데 왜 이게 기름을 넣으라고 강요를 합니까? 이게 강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저기서 이제 더 뭐 계속 시간도 끌면서 더 포괄을 하고 뭐 일을 방해했다라면 업무 방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체 영상은 못 봤지만 직접적으로 저분에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욕설 같은 걸 한 게 있다라면 모욕도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이 타투를 뭐 이 법적으로 인정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저런 분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분들의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문신 보여주면서 내가 총 잡아야 되겠어 뭐 이런. 진짜. 자, 오늘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해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기단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산 다툼을 벌이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예, 예전에 사건 만장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사건인데 허위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요. 그래서 보통 가격보다 싼 자동차 그 가격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게 수입차다, 뭐 이런 어떤 추가금이 낸다, 관세도 내야 된다,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러면서 그 차를 사지 않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를 보여줘요.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협박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총 범죄 6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6명에게 7,8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자, 소장님 보니까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기단 네. 이 사람들도 또 문신을 보여줬다네요. 네, 그러네요.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문신 합법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는 그래도 조금 웃기기라도 했다면 이번엔 웃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러 간 사람에게
뭐 그 차는 없다, 다른 차를 사게끔 하고 그 다른 차를 안 살 경우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압박, 불안감을 주고 공포를 주고 협박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또 방법, 문신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굉장히 등치가 큰 사람들이 뒤에 서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문신하고 진짜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진짜 멋진 뭐 타투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억울한 죽음입니다. 자, 이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그 피해자분이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좀 단순 변사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사건은 이내 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성의 유품이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좀 발견됐기 때문인데 이거 제가 유서 내용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사님들, 나는 사기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나의 금융 사정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1톤 트럭 다 썩은 거 강제로 대출받아 산 겁니다. 강제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도 사인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사인을 1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쥐가 왔으니까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사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서입니다. 아유, 참. 이게 지금 어쩜 좋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건 이 분이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둘째지만 이제 첫째 형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분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용직 근로자라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상황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은 거죠.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석공업을 할 수 있는 트럭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트럭을 산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그렇게 만족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트럭을 사러 갔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절망을 한 거고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사기단의 정말 죄질이 나쁜 것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기들끼리 탁탁탁탁 역할을 분담해서 사기를 쳤어요. 네, 이거 이제 총괄하는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자동차를 봐요. 딱 이런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보고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는 전화 상담원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딱 가면 딜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고 하다가 이 차는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라면서 다른 차로 갑자기 바꾸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 바꿀 것 같이 하잖아요.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른바 어깨들이 나와요. 아하. 어깨들이 나오는데 그냥 겁만 줘요. 법 위반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위협감은 느끼지만 실제로 손을 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무서운 당연하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생각 다시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달리다가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돈 없는 분들은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미 대출까지 연대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서류 몇 장 사인하면 고율의 대출을 또 받게끔 만듭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팔리지도 않을 차 그냥 떠안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상담했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안 산다고 하고 취소한다고 하고 왔는데 다음날 눈 뜨니까 집 앞에 차가 와 있더래요. 그 차가.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와. 왜냐하면 계약서 당신 서명하지 않았느냐. 그런 짓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임신 8개월째 남편이랑 인천의 한 중고차 매장을 갔다가 인터넷 매물이랑 다른 차를 보여주길래 저희 못 사겠어요 딱 했더니 깡패 같은 것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라. 그래서 내가 임신부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그냥 돌아가긴 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패턴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딱 공식처럼 돼 있어요. 공식처럼. 자, 그러면 이 사기단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땠어요? 일단 두 가지 혐의입니다. 사기가 될 수 있고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 이 출동조를 관리하는 팀장과 출동조였는데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주도 면밀함과 횟수,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중고차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그 중고차 시장 진출을 좀 법적으로 허용해줘라.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런 게 조금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까지들 막 하시는데, 자, 지난해 말이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또 중고차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서 범죄 집단으로 본 대법원 판단도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게 적용이 안 됐을까요? 이번에는 사기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범죄 집단을 적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규모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제일 큰 게 이 위계 질서를 갖추고 있고 그 나름대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체계가 정확하게 있냐인데 거기까지 아마 밝혀지진 않았거나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진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근절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요. 이게 이 통계를 변호사님, 그 전에 그러면 그 다음 날 집에다 딱 갖다 놨다는 그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아마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해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 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야. 중고차 그분들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분들인데 주변에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나서서 그런 식으로 그 뭐 강요한 계약을 맺은 사람들 문제를 풀어주는 또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있기도 한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통계를 아마 시청자분 좀 기억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지난해 7월에 온라인 사이트들, 그러니까 딱 스마트폰 같은 걸로 펴서 볼 수 있는 중고차 사이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조사한 차량의 95%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보이는 차들은 사실상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 5년 동안 상담한 게 4만 3천 건인데 구제된 거 1,000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옆에 서 있긴 하는데 절대로 선을 안 넘는다고. 그리고 증거도 안 남겨요, 이 사람들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을 너무 얄밉게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법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이 부분도 특히 중요한 게 그 광고, 허위 광고하는 거. 이걸 엄격하게 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유산 갈등이네요. 극으로 치달은 유산 갈등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갈등이 깊어져서 70대 남성이 불까지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밤 11시쯤 이 흉기와 둔기, 인화성 물질, 라이터까지 다 들고 친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서 파손하고 인화성 물질을 뿌려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벽면, 복도 벽면과 상수도 배관 등 한 119만 원 상당이 훼손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남도 아닌 친동생의 집에 불을 지른 이유,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유산 때문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이제 분할 비율을 놓고 갈등 관계를 가진 건데요. 그날 그 집에서 동생하고 전화를 일단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일 법대로 하겠다. 형사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을 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서 방화를 했습니다. 자, 동생을 살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렇게 불까지 지를 정도면 지금까지는 계속 사이가 좋다가 갑자기 저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참 이게 돈이 뭐길래 또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 아니에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 문제를 놓고도 평소 동생과 이 분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둔기로 이 형이 동생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좀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진짜 이런 유산 갈등, 또 그에 따른 뭐 형제 가족들 간의 갈등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진짜 이 형제라는 게 부모님이란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뭐 부모님들이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바로 형제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의 또 다른 자아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깝지만 사실 이제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경쟁 상대로 어떻게 보면 평생을 경쟁하면서 이기고 나아가는 이제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 안에서 건강하게 더 성장하고 더 돕고 이렇게 사회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떤 가족사였는지 모르지만 없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게 나이가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남의 입장에서 자꾸만 이 동생을 감히 네가 나를 동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하고 트러블이 일어났다고 해서 둥기로 머리를 때리고 그다음에 그 방화 같은 거는 굉장히 표출형 분노거든요. 내가 본때를 보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본때를 보이는 방화까지 하는 거 보면 이 형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남보다 못할 수도 있다. 형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맞아요. 너 네 말 정답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들 좀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요. 이거. 자, 그런데 이 70대 남성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까? 일단 동생을 해치려고 흉기하고 둔기를 준비를 했잖아요. 살인 예비가 되는 거고 찾아갔을 때 문 안 열어준다고 자물쇠를 가지고 간 도구를 이용해서 부쉈지 않습니까? 이건 특수 재물 손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에는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라는 게 현주 건조물 방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사람 피고인은 그 앞서서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런 기간인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번엔 실형이 불가피했겠죠.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 그래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우려됐던 것이 3년 6개월, 3년 뒤에 나와가지고 나를 늙음하게 이 징역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내 이 동생놈 내 용서 못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일단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가 의무를 부담을 시켰어요. 동생이 원하지 않는 한 접근하지 말라. 3년 동안. 그러니까 총 한 6년 정도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80시간 정도 이 예방 교육도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소장님, 실제 이런 유산 갈등, 뭐 형제 간의 갈등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제가 예. 이렇게 형제 간에 극도로 미워하는 뭐 유산 갈등이기도 하고 그런 외에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싸우는 커플도 있고 뭐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하면은 화가 나도 싸움이 나도 가족이니까 연락하고 보고 이해하고 빨리빨리 화해하지 해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인과 개인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낫거든요.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면서 소통의 창구가 있거나 도와줄 그 제3자가 소통을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삼형제 중 장남인 남 씨. 10년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개인 택시를 하는 남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학생인 딸의 학자금 대출과 이제 곧 고3이 되는 아들의 교육비도 버거운데 아버지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공무원과 자영업을 하는 동생들은 아버지 치료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치료비를 나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방금 김하은 아나운서가 전해준 이 사연, 야, 진짜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턱 막히는데, 아니, 김하은 아나운서, 그동안 이 부모님 부양, 장남 혼자 다 이걸 했던 거예요? 네, 진짜 안타까운데 거의 혼자서 책임을 져온 것 같습니다. 이 10년 전에 어머니가 뇌졸중 진단을 이제 받게 되면서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치료가 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으로 합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나 치료비 역시 장남인 남 씨가 부담을 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들한테 이야기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자,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 병원비를 지금 장남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이 병원비를 동생들이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셔오면서 들었던 생활비랑 또 병원비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10년 동안 부모님 간병을 도맡아 하면서 힘들어하는 형을 보면서 이제 동생들은 먼저 손을 내밀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부답했던 그 이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정말 가족, 지금 당장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본인들의 이렇게 경험을 또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이 가족의 스토리 조금만 더 얘기 이어가 보죠. 네, 이 부부 50대 동갑 부부입니다. 모두 55살로 이제 동갑인 상황으로 지내왔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 3형제 가운데 장남입니다. 이제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은 대학생,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10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80살이 된 나이신데 치매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고향인 강릉에 있다가 10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치료를 위해서 이 장남이 살고 있는 서울로 왔고 치료가 길어지면서 함께 살게 됐던 겁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집이 조금 좁으니까 방이 더 하나 필요하게 돼서 조금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고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쓰러지신 이 어머니의 며느리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이 남편 혼자 외벌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니 10대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낸 세월이 10년이에요. 이거 말이 이슈여서 10년이지. 이게 사실 좀 김병에 장사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도 그 장남으로서 이번 상담을 좀 지켜봤는데 전 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거 상속 비율처럼 이 부담도 좀 형제끼리 나눠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 씨 직업은 개인 택시기사였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성실했습니다. 그런 성격에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매달 들어가는 대출금에다가 생활비까지 쓰다 보니까 적금 한 번 들기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또 딸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공부 잘하는 아들의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겠다며 또 아내가 대형마트 계산 직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나마도 지난해 아버지 치매 진단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택시 운행을 하지 않은 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했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출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얘기 들을수록 진짜 저도 답답한데, 자, 중요한 거. 이 장남분에게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양반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일단 둘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무원이었다라고 해요. 자녀도 한 명밖에 있지 않아서 이 첫째 장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고 막내 동생도 부부가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제법 위치가 괜찮은 곳이어서 이 디저트 메뉴가 입소문이 나서 배달을 시작하고 매출도 꽤 나왔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집에 들를 때마다 아버지께 용돈은 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액수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때문에 이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왜 이 동생이라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 병원비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동생들이 10만 원, 20만 원 조금씩 줄 수도 있죠. 그 아니 그러면은 그 장남 형님이 야, 니들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이거 야, 니들 더 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난히 좀 책임감이 강한 장남에 유난히 좀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동생들 가정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정은 여러 부류니까. 근데 이 형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책임감이 많으셔도 현실적으로 너무 벅차시니까 좀 얘기를 하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정도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동생들은 아, 우리 형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시는구나. 우리가 당연히 뭐 3분의 1씩 당연히 내야 되지만 그게 더 도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한 5분의 1, 뭐 10분의 한 2 정도씩이라도 3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참 이기적인 존재라 이 죄책감은 어느 정도 느끼다가 나중엔 둔해지고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니까 그냥 우리도 좀 어려우니까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용돈을 몇 번 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괜찮다 그러고 형님도 별말 없으면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슬쩍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호의도 지나치면 뭐 그쪽에서 걸린 줄 안다고 좀 아쉬운 가족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저도 뭐 딱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주 오랜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다행히 저희 집은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더 길어졌다면 형제간에 약간 의가 상할 일들이 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전에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묘한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장남이 아무래도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짊어져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약간 이 관습 뭐 이런 게 좀 비롯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도성 기자는 장남이죠. 있죠. 네, 여동생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빼박이네 진짜. 이제 아버지가 보고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아버님 보고 계세요?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계실 거라 조금 조심스럽긴. 저희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좀 병상에 꽤 한 3, 4년 누워 계셨는데 이 고모들이랑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당시에 사이가 많이 틀어져서 너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네요. 아니 이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잘 회복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병상을 지키면서 이런 부분이 좀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혹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 없으시죠? 근데 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이게 왜 장남이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은 서글픈 그런 우리 내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랬을 때 자녀들은 많은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려면 거의 장남에게 몰아서 상속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나머지 그 형제 자매들은 각자 도생했어야만 했던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남이 많은 걸 다 물려받으니까 장남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건데 그게 깨진 지는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도 이제 사람의 뭐 관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흘러내려오던 것들이 한순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누군가를 그렇게 따진다라는 게 굉장히 안 맞아요. 당장 법적으로도 70년대까지는 한 자녀에게 많이 몰아줬어요. 근데 이게 이후에 바뀌어서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같이 나눠가거든요. 예. 책임도 당연히 나눠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아버지 병원비 형제들로부터 나눠서 받아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병원비라는 게 부양이잖아요. 이제 직계 가족은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인 경우, 그러니까 자녀도 성년이고 부모님은 당연히 성년인 거고요. 이럴 때는 한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을 때, 경제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한쪽은 경제력이 있으면서 좀 여유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인 자녀와 부모라든가 아니면 배우자 간에는 경제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같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해야 되고
성년인 때는 부모와 자식이라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이후에 상대방이 곤란함을 겪고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 내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부모님들을 도와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나눠서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은 말이죠. 이미 지난 10년간 지출한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쓴 그 생활비, 병원비도 동생들한테 야, 얼마씩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나눠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아, 판례도요?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그때는 급했을 수 있잖아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수술하셔야 되는데 누구 야, 돈 모으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형제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소장님,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네. 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쳐도 이제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버님을 또 치매로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는 거는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님 간병이셔서 우울증 같이 겪으시는 그 자제분이나 이제 뭐 며느리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이고. 네. 굉장히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도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형제가 있다면 같이 나눠서 지어야 되는 건 그냥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가 되기를 바라지만 대화가 그래도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적인 어떤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것인데 일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알아서 사실은 그 간병을 하는 분들의 경제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을 깨달아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조력을 해야죠. 예. 자, 그 보통 그 가족들이 요즘에는 다 형제들끼리 그 가족들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단톡방이 아주 분쟁의 그 씨앗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단톡방을 나가버리면 와, 이거는 그때부터 변호사님 뭐 전쟁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게 아까 이제 뭐 게시 댓글로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오히려 더 지켜주고 더 서로 조금 거리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거리도 두고 이런 것들이 없이 이게 넘어서잖아요. 그럼 더 무서워요. 예. 정말 그 재판을 해도 같은 돈을 두고 이게 다투는 재판도 형제 자매 간의 이 재판이 있게 되면 한쪽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힘듭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말들도 잘 안 통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사건 상황실에서 산책을 하다 사냥개에게 물린 모녀 소식 전해드렸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닷새 전 문경시의 한 산책로를 걷던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6마리의 사냥개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물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견주는 모녀를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가족의 주장은 달랐는데요. 견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문경시는 견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한 마리당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이 살인미수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게재했습니다. 방송인 주병진 씨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40대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 주 씨. 피해자는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주 씨를 우연히 다시 마주쳐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주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 유튜브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들어온 숫자가 이렇게 확확 늘지 않는가 했더니
아니 안산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어가지고. 잘 됐네요. 아니 지금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 그 얘기하면 또 보시던 분들 이미 하셨으니까. 이미 결승에 했으니까. 진출했습니다. 네, 예.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넘어오십시오. 자, 방송인 주병진 씨 폭행 사건. 이 상암동에 살았는데 이사 그래요? 갔어요. 이사 갔어요? 펜트하우스. 좋은 데로 가신 건가요? 아니 살다가 갔다가. 가죠.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난달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호텔 사우나에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피해 남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구상하던 중에 이 젊은 시절 일터에서 만난 적이 있는 주 씨를 우연히 만났고 그 당시 얘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아이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병진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일단 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당시 이 피해 남성의 대화 내용에서 본인이 불쾌함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개물림 사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저렇게 다쳤는데 과태료가 120만 원이 전부에 이게? 일단 과태료는 행정 처분입니다. 일단 시 자체에서는 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마리당 20만 원, 총 6마리였기 때문에 120만 원의 처분을 내린 거고요. 맹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법정 맹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겠죠. 이 경찰은 견주를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견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입건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족들이 주장하는 건 어떤 거냐면 상당 기간, 상당 시간 공격을 하는데 이걸 말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겁니다. 진짜 처음 그 공격을 할 때는 그때는 단순하게 과실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개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 다친 사람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법적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용한 혐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금은방 주인을 때리고 달아나던 30대 강도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목걸이를 꺼내던 금은방 주인을 주먹으로 때린 뒤 목걸이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인근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50대 시민이 달아나던 30대 강도를 발견했는데요. 지인들과 함께 이 강도를 뒤쫓았습니다. 10분간 이어진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이 시민은 주차된 차 아래 숨어있던 강도를 붙잡았고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재판을 받는 중에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받았던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 대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여성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고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을 받은 두 사람은 논란 끝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모두 징역 10년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돼 감형 논란이 벌어진 친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친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 형량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복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년법의 법리가 하나가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법리가 두 개가 겹쳐지면서 이런 좀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이 여성만을 놓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선고를 받을 때 만 19세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을 적용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단기와 장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 7년이고 장기 15년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항소심에 갔을 때 검찰은 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 피고인들만 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이게 항소를 했는데
괜히 항소를 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떨까 걱정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당사자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원래 받았던 형보다 무겁게는 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을 넘어가서 보니까 이때는 또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이제 정기형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항소심 법원이 보니까 단기 7년에서 장기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면 더 무겁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7년만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이 보니까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할 때 7년에서 15년 사이면 7년이 단기 그게 꼭 7년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 정도 11년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항소심에서 10년이 된 겁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복잡하게 이렇게 가장 쉽게 풀어드린 겁니다. 예. 키코님이 복잡하대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예, 너무. 자, 이 최영진 리포터, 이 제주 금은방 예. 강도, 야, 이 용감한 시민, 뭐 후일담 같은 게 있다면서요? 예, 일단 이 강도를 잡은 시민은 인근 중식당 사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을 하던 중식당의 사장인데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식당에 있던 아는 형님과 동생들의 도움으로 A 씨를 붙잡고 제압할 수 있었다면서 이 시민 영웅의 단골 멘트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당일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음식 배달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냉우동 2그릇이었는데 손님께 사정을 말하고 다시 좀 음식을 갖다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전화 손님이 단골인지라 좀 이해를 해줬다면서 그냥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셨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29일 김 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강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제 당연히 강도로서 처벌을 받는 거고요. 보통 이제 강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단 자체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해서 이 재물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강도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강도할 때 폭행 협박하고 또 달아나서 상당 기간 떨어진 이후에 다시 폭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폭행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호주로 가봅니다. 일단 분위기부터가 이상하죠. 캄캄한 밤에 검은색 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느 가정집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이들 중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집주인이 거기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었는지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I need help. I need help. Who's that? It's a random kid. I need help. What? I need help. 뭐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요. 행색만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계속 도움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얘기도 안 해요. 무슨 일인지. 그냥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지 경찰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이 뒷짐을 진 채 유유히 사라졌는데 일행들도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남성을 따라서 저렇게 떠났습니다. 그럼 경찰 왔어요? 일단 집주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 왔는데 현재까지 저 사람들 체포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성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연기를 하는 동안 다른 일행 4명은 정원 뒤에 있던 벽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집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문을 열어줬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가죠. 왜 차가 왜 저래요? 네, 저거? 자동차가 빨려 들어가고 있죠. 중국 북부의 한 도로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저렇게 구멍으로 자동차, 승용차 한 대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싱크홀에 빨려 들어간 건데요. 기울어진 상태로 끝에 걸려 있다가 쑥 빠져버렸습니다. 네, 저렇게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영상 계속 보시면은 저렇게 갑자기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저 차에 사람 다쳤을 것 같은데. 일단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싱크홀의 크기가 계속 커졌다라고 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빨려 들어갔던 크기, 금세 2-3대가 들어갈 만할 정도로 저렇게 커져버렸는데요. 근데 그 안에는 물까지 찼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싱크홀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고 구경꾼들도 저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선양시인데 선양시 관계자들은 배수관 누수로 집안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폭우까지 내려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싱크홀 무섭습니다. 자,
다음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여기 뭐 예. 찰스 왕세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순직 경찰관의 추모비 건립식이 열리고 있는 어느 국립 수목원입니다. 지금 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 누군가가 혼자 웃고 있습니다. 찰스, 예, 찰스 왕세자 옆에서 우산을 들고 웃고 있는 저 남성 바로 보리스 존슨 그러네요. 영국 총리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순직 경찰관 경찰관에. 추모비 건립식 뭐 일단 복장부터가 상당히 예. 근엄한 복장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장 둘러보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찰스 왕세자와 존슨 총리뿐이거든요. 눈치가 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우산을 권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존슨 총리가 들고 있던 우산이 접히고 맙니다. 아이고야. 예, 우산을 다시 펼치고 힘을 주는 순간 이번에는 저렇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존슨 총리가 너무 세게 우산을 좀 펼쳤나 봅니다. 이를 보던 다른 참석자들도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좀 당황해하고 있네요. 저거. 예, 우산이 저렇게 힘을 주니까 뒤집어졌고 이렇게 우산이 또 뒤집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존슨 총리가 뒤집어진 우산을 손으로 눌러 다시 똑바로 펼치는데 상황이 다 진정됐는데도 우산이 뒤집어졌던지 계속 혼자 웃고 있었고요. 지금 예.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날도 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존슨 총리가 우산을 쓴 채로 저렇게 인터뷰했는데 어깨에 빗물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우산을 쓴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세 저렇게 옷이 다 젖어버렸는데요. 우산을 더 높이 들자 빗물이 세차게 저렇게 떨어집니다. 이 영상이 SNS에 퍼지자 영국인들은 총리의 말보다 우산에 더 집중하면서 우산에 구멍 났냐, 우산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보통 저럴 때 근데 영국 총리는 뭐 경호원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없나 봐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저런 자리에 있으면 뒤에 이게 누군가 들고 가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비춰지는데 예. 찰스 왕세자조차도 그러네요, 본인이 직접 진짜. 저 고령이시잖아요. 저 모습 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상이 우산은 확실히 작네요. 보리스 총리 얼굴만 해요, 우산이.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봤던 건 왜 이렇게 작은 우산을 들고 인터뷰 카메라를 좀 배를 한 건가 싶긴 합니다만 하여튼 참 우산 늘 비가 많이 오는 영국이니까 우산들이 필수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필수인 우산치고는 또 잘 못 다루네요. 그런데 진짜 영국이 훌리건들 보면 신사의 나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장면에서는 딱 그 뒤에 여성분한테 그러니까. 우산을 딱 양보하네요, 진짜. 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아직도 뒤집어졌어. 지킬 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인도로 가보시죠. 이건 뭐죠? 예, 인도의 한 마을입니다. 물에 잠겨있던 땅이 갑자기 조금씩 솟아오르죠. 마치 좀 뭐랄까요, 거대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물이 떠오르는 빠지는 것처럼 거예요? 아니면 땅이 솟아오르는 땅이 거예요? 물 위로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땅이 예. 올라오네? 땅이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이거 뭐야? 저렇게 쩍쩍 갈라지면서 부서지기까지 하는데요. 저기 혹시 뭐 로봇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저렇게요. 3m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나 이런 거 그러다 이제 처음 봐요. 움직임 멈췄는데 이게 뭐랄까요? 마치 좀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깜짝 놀라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니, 땅이 꺼지는 거 아까 그러니까요. 싱크홀 그런 건 봤지만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 오르는 것 많이들 못 보셨을 건데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이게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라 농사를 잘못 지어서 땅이 솟아오른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다 논이에요. 땅 주인이 쌀 수확량을 늘리려고 논의 3m 깊이로 땅을 파고요. 왕겨재와 모래로 땅을 좀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별을 뿌렸던 건데요. 자, 지난 13일 이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빗물이 땅 속에 그대로 스며들었고 이때 생긴 압력으로 인해서 땅이 저렇게 솟아올랐던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농사를 다시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이 기자 할 말 없어요? 아니 너무 저 치솟는 거 처음 봐가지고. 야, 진짜 신기하다 저거.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이번 사건 아주 황당합니다. 우직근 소리를 내면서 벽이 무너진 저곳 태국의 한 가정집인데 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빼꼼히 뭐가 보이죠? 코끼리 한 마리가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영상에 자세히 보면은 저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어요. 저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한 달 전에 저 집에 딱 저 집에 한 달 전에 이거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와서 저걸 또 뚫었대요. 코끼리가.
저게 부엌이 연결돼 지금 있는데 한번 뚫리고 나서 저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맞아요. 저렇게 싹 메웠어요. 근데 지금 또 저렇게 해버린 거예요. 같은 곳을 맞아요. 그때 그 당시 수리 비용만 한 174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당시 현지 당국이 수리 비용 내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코끼리가 똑같은 벽을 똑같이 저렇게 구멍을 냈다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요. 이게 무슨 집주인한테 사감이 있나요? 이게 뭐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주방이에요. 저 뚫은 곳이 주방인데 아마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인근 숲에서 내려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이라서 이 환기구를 통해 음식 냄새가 나니까 여기 먹을 게 있네 하고 이제 확 뚫어버린 것 같은데 저기 라면, 밀가루 한 덩이, 식용유 한 봉지를 훔쳐 먹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거 지금 또 부서졌는데 또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겠죠. 어. 이 주방벽을 또 부순 게 좀 짜증이 나긴 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또 부쉈는데 숲이 자꾸 파괴되니까 이 먹을 게 없어진 코끼들이 마을까지 내려와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일단 집주인도 코끼리 탓은 안 했대요. 어쩌겠냐. 진짜? 계속 오는 거를 뭐 아무래도 나 같이 살자 그냥 우리 집에 살자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농담까지 건넸다라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야생 코끼리가 민가를 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무들을 잘라낼 것이라고 바뀌었는데 일단 야생 코끼리가 마을까지 내려오는 일은 점점 줄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게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기억이 나서 또 똑같은 게 나오길래 야 우리 PD들 진짜 이걸 또 재탕을 하나 또. 아니었어요. 한 달 만에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진짜. 데자부처럼 똑같은 일 저기 코로 지금 가져가잖아요. 라면이랑 밀가루 같은 거를 지금 훔쳤어. 훔쳐서 가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게 없다고 저런 식으로 코로 다 주방용품 다 어지러 놓고 벽도 뚫어 놓고 먹을 것까지 훔쳐갔습니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다시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영국에 있는 어느 가정집인의 화면 끝에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 보입니다. 네, 사료를 먹으려고 고개를 보셨어요? 놓치셨죠? 수호 선생님 때문에 잘 안 보여. 저렇게 사료를 먹으려고 고개를 딱 했는데 그 머리가 딱 꼈어요. 그래서 당황을 해갖고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저런 식으로 딱 껴버려가지고 머리를 빼내려고 저렇게 막 고개를 흔들리고 막 온 난리를 치고 있는데 놀란 강아지, 다른 강아지도 오고 주인도 함께 와서 지금 함께 당황한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다 잡혔습니다. 우당탕 막 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저렇게 상황이 파악된 것 같아요. 근데 잔뜩 흥분을 해가지고 저러면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마당까지 밖으로도 이제 뛰쳐나가기까지 하는데 이 단단히 꼈는지 잘 빠지지도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영상은 저렇게 끝내긴 했지만 결국엔 저렇게 도와주는 걸 보니까 저 빨간색 밥그릇 잘 빼냈을 것 같습니다. 한 18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저 하얀 강아지 불독이어가지고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뺄 것 같은데 영상에는 빠지는 것까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을지 야 어떻게 저렇게 되냐? 저것도 참 신기하네요. 지금 다른 개들까지 야 너 무슨 일이야 하고 지금 달려온 거 아니야? 지금 황당해가지고 저 갈색 강아지도 황당해갖고 무슨 일인지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야 신기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이죠. 지난해 12월 7일 사건 반장 개편 이후에 장장 8개월간을 함께 했던 우리 이거 참 이도성 기자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제 반쪽이 잘려나가는 아픔인데요. 그래봤자 뭐 퇴출인 거죠. 어쨌든 뭐 홍지용 기자처럼 우리 이도성 기자도 퇴출을 당하게 됐는데 자, 뭐 일단 지난 8개월간의 이도성 기자의 활약상 잠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갓난아이가 가족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준비는 했잖아요. 아까 막 독방에서 혼자 준비하던 거 봤는데. 이선균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침대가 편하네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간만에 웃겼어. 집에서 뭐 홈트레이닝으로 대체하도록 알겠습니다. 많이 빼시기 바라고요. 도성 기자가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거기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거 뭐. 대한 변협 언론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그러니까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이야, 진짜 우리 가족 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진짜 뭐 가지 말라고 예. 그 대한변협 언론인상 받았다고 보내버리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말이죠. 자, 일단 우리 이 기자가 가족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 지난해 이제 12월 7일에 첫방 양앵커와 함께 투입되면서 이 공다솜 기자 보내고 홍지용 기자도 보내고 그래도 양앵커보다는 오래 있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제가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영영 떠나는 건 아니고 지금 공 기자가 있는 사회부로 돌아가서 현장을 취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반장에서는 자리를 잠시 비우지만 그래도 뉴스룸에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커넥티드 엘리베이터의 초연결 기술로 올라갑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현대 엘리베이터.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자, 퇴출돼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특전이죠. 오늘 클로징도 이도성 기자가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주말에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없지만 사건 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 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